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 케어.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아주 우렁찹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2020년 바로 7월에 있었던 군무원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합니다. 우선은 군무원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역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 약간 지식형, 그러니까 지식형이라는 것은 단순 암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 군무원 시험 문제가 비공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문제를 갖다가 어떤 이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좀 좋은 문제들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바뀌면서 올해는 지식형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군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문법보다는 이제 보게 되면 문법보다는 지식형 또는 어문 규정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보통 보게 되면 뭐 외래어표 기법이라든가 그리고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보통 뭐 두 문제 이상씩 나오거나 이런 식이야. 근데 이번에는 띄어쓰기도 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보면 외래어표 기법에서 요거는 또 출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로마자 표기법이 나왔어요. 대신에 이제 조금 난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 순화어라든가 그리고 이제 비형식적 오류에서 이런 것들이 좀 높았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수업에서 다루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전에 이제 수능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 또는 이전에 이제 어떤 지방지 7급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들이 똑같이 그대로 또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참고적으로 문제의 난도 이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군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군무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선생님 난도가 어떻게 돼요? 왜? 자기 점수 잘 맞은 것 같아. 그렇다면 난도가 또 너무 쉬워서 학생들 다른 경쟁자들도 점수가 높다 그러면 또 걱정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난도는 사실 이 그 수험생들마다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문제를 개별적으로 봤을 때 즉 이번 시험은 다른 이전에 있었던 군무원 시험에 비해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난도가 좀은 하락을 했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하락을 했다라는 의미는 이전에 지식형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는 지식형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올해부터 문제가 공개가 되면서 일반적인 약간 지방직하고 약간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전 기출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은 전체적으로 난도가 하향이 됐습니다. 다만 한두 문제 정도는 조금은 난도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 중 홈문장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우리 나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웃으면서 눈 감고 찍어요. 즉 다시 얘기를 하면 홈문장과 겹문장을 구별을 할 때는 우리 뭘로 구별을 하라 그랬어요? 바로 서술어 기능을 하는 용언의 개수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서술어 기능을 하는 용언을 찾아보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바로 하나 끝. 답이 나와버리네. 해서 홈문장의 기능을 하는 것들. 자, 그러면 이 답은 4번 나오는데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용언의 이 용언은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서술어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겹문장을 구별을 할 때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이 되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관형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관형절을 아는 겹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연결어미가 들어가 있어요. 연결어미가 들어가면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앞뒤의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면
대등 앞뒤 순서를 바꾸지 못하면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세요. 연결음이 니를 그대로 두고 순서를 바꿔보게 되면 꽃이 피니 봄이 온다. 그러면 바꾸면 원래의 문장과 전혀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겹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용언이 모두 4개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용언의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관형절이라 그랬지. 그럼 요 문장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여기에 관형절 하나, 남긴 만큼 버려지다 해서 하나, 그 다음에 버리다에 관형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관형절을 하는 2개의 겹문장을 다시 이어놨어요. 다시 이어놨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관형절을 하는 2개의 문장을 또 이어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어진 문장은 대등과 종속으로 구별을 하는데 요거는 앞뒤를 바꾸니까 전혀 다른 문장이 되죠. 근데 요거를 바꿔볼까? 버린 만큼 오염되고 남긴 만큼 버려진다. 바꿔도 되지? 그럼 이것은 뭐가 되냐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관형절을 아는 겹문장이 다시 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은 주어 장미꽃이 피었다. 서술어 기능을 하나 해서 혼문장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1번.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서 아주 대박이 난 게 뭐냐면 우리가 수업을 했던 것들이 대다수인데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현대문법 특강에서 다뤘던 예문들이 모두 그대로 나왔어요. 예문 4개가 현대문법 특강에 다뤘던 예문 그대로란 얘기예요. 예문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문장, 즉 어법 문제가 됩니다. 이 어법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자, 여러분들 보면 그냥 적절하다라고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뭘 물어보죠? 맞춤법을 물어보는지, 문장 성분의 호응관계, 조사의 쓰임, 띄어쓰기 뭘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보니까 띄어쓰기라든가 맞춤법을 물어보는 것 같지는 않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강의 시간에 띄어쓰기 이런 게 나오면 이 부분을 봐라. 맞춤법이다 그러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잖아. 이런 게 없네.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서술어를 먼저 찾고 그 서술에 따라서 꼭 필요한 성분들이 반드시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럼 1번을 딱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끊어지죠. 이어진 문장이니까.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기도 하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은 하나, 둘, 3개의 문장이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의 이 문장 전체에 주어가 생략이 됐어요. 그렇죠? 주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주어로 할 때 일반적으로 나라는 말을 항상 넣지는 않지. 그러니까 얘가 생략이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럼 뭐가 되냐면 도와주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남을 도와주다 맞게 되어 있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받는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를 넣어보세요.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다. 뭔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수요동사 받다, 주다 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반드시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냐면 내가 남을 도와주다,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다 해서 반드시 필수 부사어가 들어가줘야만 됩니다. 우리 수요동사들은 모두 세 자릿수 서술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사어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형은 조문객들과 잠시 환담을 나눈 후 상주 자리에 돌아갔다. 그러면 형이 지금 바로 뭐예요? 상주야. 그러면 형이 상주란 얘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환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환담은 즐겁게 대화를 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뭔가 분위기가 좀 안 맞는데 문상을 갔더니 상주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웃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이것은 이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꼭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건 없고 다만 그냥 대화를 나눴다라든가 또는 문상 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라는 정도로 고쳐주면 됩니다. 환담이라는 단어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이기 때문에 문맥에 맞지 않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3번을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이문을 보니까 여기에 이게 보이게 됩니다. 나는 무슨 기능을 한다? 얘는 바로 접속조사가 됩니다. 접속조사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기능을 하냐면 와나 과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와가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 부분을 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접속이라는 것은 대등적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인데 보니까 차량 파손을 목적어 그 다음에 일으킬 수 있다 서술어가 됩니다. 그럼 이게 대등 접속이기 때문에 이것도 목적어가 되겠지. 그러면 인명사고 이것도 역시 뭐가 되느냐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연결을 한번 해볼까. 차량 파손을 일으킬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맞는 문장이네. 그러니까 이것은 와가나 또는 대등적으로 접속시켜서 목적어와 서술의 효용 관계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간다 싶으면 이거를 와가로 바꿔보면 쉬워요.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와가의 유형이야.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이 맞는 문장, 적절한 문장은 답은 바로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게 되면 바로 여간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문장 성분의 호응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여간하다라는 말은 뒤에 연결될 때 보통 연결될 때 부정호응이 오기 때문에 아니다라든가 또는 않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는 특정한 서술어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간한 우대였다가 아니라 여간한 우대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부정호응이 연결돼야만 올바른 표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들어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국어 순화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런 부분들은 참 애매모호하긴 한 게 뭐가 모호하냐면 국립국어원에서 매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외래어들을 순화를 하기는 해요. 순화를 하긴 하는데 이것이 표준어로 인정을 받았느냐. 그게 문제야. 표준어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국립국어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외래어보다는 좋은 우리말을 좀 써라 이렇게 순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제 핸드레일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뭐 내가 뜻풀이를 할 것 같지는 없지만 핸드레일 아무래도 핸드 손하고 관계가 있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계단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옆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쳐놓는 거 있죠. 요거를 핸드레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안전한 손잡이 떨어지지 말고 이걸 잡으라는 얘기야. 우리 그 저기 뭐냐 그 저기 뭐죠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올라가는 거 있지. 그 저기 올라가는 거 에스컬레이터 그죠? 어우 이런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에스컬레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 지하철을 타고 올 때 막 뛰어가는 사람 있지. 근데 사실은 그거 뭐라 그래요? 뛰지 말라 그러지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서 옆에서 손잡이를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서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넘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뛰지 말고 손잡이를 잡아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안전 손잡이로 순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철도 용어인데 지금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철도공사에서 국립국어원과 함께 순화를 했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삭가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어사전을 보면 이러한 삭가 표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붙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서 보면 그게 사전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붙여쓰기로 돼 있잖아. 붙여서도 되고 띄어서도 되고 상관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맞게 돼 있고 스크린 도어. 스크린 도어는 지하철 문짝이죠. 그죠? 열었다 닫았다 해서 왜? 위험하니까 지하철이 들어올 때 그러면 이건 차단을 막는다는 뜻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차단문이 아니라 얘는 뭐가 되냐면 안전문으로 순화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바르지 않은 것 답은 2번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것이 내가 아까 처음 이야기를 할 때 표준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이것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팝업창이라든가 스크린 도어는 이미 출제가 됐었던 문제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순화를 하자. 자, 그 다음에 프로필 여기를 보니까 인물 소개 또는 양력. 양력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해요? 이력을 갖다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약평이라고도 합니다. 간략한 평가, 약평, 인물 소개 또는 인물평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것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팝업창은 알리는 거. 우리 인터넷 어떤 사이트 들어가면 막 뜨는 거 있죠. 화나지. 컴퓨터를 부셔버리고 싶지? 그럴 때 뜨는 것을 알림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해설지를 보게 되면 해설지에 그 따로 이제 2018년도에 철도공사에서 순화를 시킨 철도 용어들 이걸 갖다 여러분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그냥 천천히 한번 보세요. 내가 봤을 때 그걸 갖다가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순화어는 출제 빈도수로 보면 높지는 않으나
그래도 한 번은 읽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들어갑니다. 이 문제가 좀 여러분들 보면 자, 3번까지는 그래도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는 학생들이 꽤 어려워했어요. 자, 보니까 밑줄 친 부분에 비유 방식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그럼 비유를 하는데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현상,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비유의 방식이 쓰이기는 했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방식이 다른 것을 고르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유법이니 직유법이니 대유법이니 역설법이니 뭐 반어법이니 이런 것들을 다 비유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법이 다른 것을 고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뜻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유, 다른 것으로 비유를 하긴 했는데 어떤 뜻이냐라는 것인데 여기 블루칼라. 자, 블루칼라는 무엇을 나타내죠? 우리가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화이트 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화이트 칼라라고 얘기를 하죠?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흰색 와이셔츠를 입기 때문에. 그럼 블루 칼라는 육체 노동자, 즉 예전에 작업복을 보게 되면 푸른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블루 칼라를 썼어요. 그럼 보세요. 그들이 입었던 옷의 색이 푸른색이야. 그러므로 그들을 이야기할 때 육체 노동자라는 말 대신에 블루칼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를 뽑아서 그들 전체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대유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유법이라는 것은 일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것, 이걸 대유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옷이 푸른색이니까 아예 그들 전체, 육체노동자 전체를 블루칼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걸 보세요.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것, 마음은 산산조각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암 진단 결과를 받아들자 그때 느꼈던 그 어떤 좌절감이라든가 절망을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것으로 마음을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건 뭘로 비유가 됐냐면 유리라든가 어떤 깨질 수 있는 그릇이라든가 이렇게 비유가 되는데 마음과 그릇은 전혀 일부분이 아니지. 그럼 뭐가 되냐면 이 문장에서는 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운유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 유리천장이 없으며 여성들. 유리천장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유리로 된 천장이라는 뜻이겠지만 지금 보니까 여성들의 상의적 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유리천장이 없으면. 그러면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능력이 뛰어난 여자가 남녀 차별이라든가 또는 인종 차별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조직에서 차별을 받아서 자기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것, 이걸 갖다가 유리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의 어떤 차별적인 그 사회적 구조, 이게 유리천장인데 사회적인 구조와 유리천장은 무슨 관계예요? 역시 일부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되냐면 유리천장은 여성의 차별적 사회 구조이다. A는 B다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운유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실패한 후 그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밑바닥이라는 것은 원래 가장 낮은 바닥을 얘기를 하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바닥이 엎드렸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사업에 실패하는 그는 밑바닥이라고 한다면 어떤 가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즉 쉽게 얘기하면 사회의 최하층으로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밑바닥과 최하층 일부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뭐가 되냐면 운유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이 끝나고 나서 계속 질문이 했더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육체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은 옷의 일부분이죠.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냈지만 2번, 3번, 4번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물을 끌어들여서 비유를 했어요. 이것을 운유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바로 거기서 나오게 돼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비유적 표현이지만 문제는 비유의 방식이 다른 것을 고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유법을 하나 더 예를 들면, 자, 쓰지 않고 내가 말로 하겠습니다. 나에게 빵을 달라. 들어본 적 있죠? 왜? 배고파? 그런 말을 들어봤다는 얘기는 배고프다는 얘기인데 우리 옛날에 노예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나에게 빵을 달라라는 말은 옆에 막 스테이크, 피자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싫어. 오직 빵을 달라.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건 뭐야?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거야. 그러면 빵이라는 것은 먹을 것의 일부분이지.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죠. 이런 것을 대유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 근데 2번, 3번, 4번은 일부분이 아니라 아예 관계가 없는 대상을 끌어들여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운유법입니다.